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조강현이 당황했다. 당신 정말 모르는 건가요? 그럼 됐습니다. 강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반쪽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어유미를 쳐다보았다. 그가 당신을 모른다고 하니 그럼 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죄라는 죄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소한 당신을 3년 징역살이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자기야, 나 좀 구해줘. 어유미는 정말 당황했다. 이제 겨우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돈을 물 쓰듯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는 정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어쨌든 우등생이었고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 조광현을 따라다니면서 그녀는 돈의 힘을 깊이 느꼈다. 만약 강민준이 어떤 데 가도 아끼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녀를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있었다. 하물며 그녀는 정말 강민준과 유설이의 보살핌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증거가 없으면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했다. 당황한 어유미는 넋이 나갔고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오직 조광현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당신 남편이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조광현도 당황했다. 여기는 아직 촬영 중인데. 어유미의 자기야라는 부름은 이미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정말 후회했다. 이 어유미는 비록 예쁘지만 정말 머리가 없었다. 정말 함부로 말하는 건가요? 어제 쇼핑몰에서 당신이 가방 사주겠다고 맹세했던 거 제가 매장의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하나요?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든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강민준 씨. 정말 저랑 물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까지 가려는 건가요? 조광현은 강민준 손에 든 핸드폰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투는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눈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안의 속셈은 다들 이미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저랑 물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까지 갈 자격이 없습니다. 강민준, 저는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감히 여러 번 저를 계산했으니 저는 감히 당신을 신분과 명예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네, 내가 언제 당신을 계산했지. 조광현이 겉으로는 강했지만 속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말했다. 제 동의 없이 당신이 사회자에게 저를 인터뷰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강민준이 다져물었다. 당신은 제가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겠지만 뜻밖의 제가 사회자의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했죠. 한 계략이 실패하자 이 물건을 내보내서 제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요. 말하며 강민준은 다시 여전히 당황한 상태에 있는 어유미를 쳐다보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어유미, 당신 스스로 타락하여 그의 지하애인이 되기를 간신하면서 천하의 모든 여자가 당신과 같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웃기는군. 이제 당신은 그에게 이용당하고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당신은 정말 그가 당신을 구해주리라 생각하나요? 그럴 리 없어요. 그는 당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는 당신보다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를 안고 쇼핑몰에 가서 가방을 사줄 겁니다. 강민준, 어유미가 조광현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 어쨌든 그들이 한패이고 일부러 자신과 유설이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고 우기면 되었다. 동시에 어유미를 더 잘 겁줄 수도 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어. 자기야, 나 구해줄 거지? 당신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어유미는 정말 겁먹었다. 그녀는 밑바닥 출신이라 안정감이 없었고
예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강민준에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조강현이 정말로 새 애인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가 되면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유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장하며 조강현을 쳐다보았다. 조강현은 어유미에게 완전히 실망했다. 이 머리 없는 여자가 강민준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이때는 이미 설명할수록 더 꼬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강현도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용기가 없었다. 미친 여자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해. 이 말을 남기고 조강현은 직접 옷을 털고 떠났고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자기야, 나 기다려. 어유미는 조강현이 떠나려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조강현이 정말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조강현을 쫓아갔다. 여기까지 보고 조강현과 어유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거물은 어쨌든 거물이었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그래서 그들이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모두 변했다. 이 젊은이 간단치 않군. 진태에 절도가 있고 용기와 지략을 겸비했으며 단 몇 마디 말로 조강현과 어유미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다. 고단수군 한쪽에 있던 서구도 강민준에게 암암리의 엄지를 치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아, 통쾌하다. 너 언제 쇼핑몰 가서 영상 가져왔어? 진이는 이때 강민준에게 완전히 감복했다. 특히 어유미의 초라한 모습을 본 진이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어디 한가하게 쇼핑몰 가서 영상 달라고 할 시간이 있겠어. 그냥 쟤들 겁준 거지.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진이는 멍했다가 웃음이 더욱 과장되었다. 그리고 오직 유설이만이 이때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어유미가 사람들 앞에서 퍼부은 비난은 그녀의 민감한 마음에 다시 한번 타격을 주었다. 강민준이 막 입을 열어 유설이를 위로하려 할 때 사회자도 교류의 종료를 알렸다. 동시에 별빛 다이아몬드도 강민준 앞으로 가져와졌다. 강민준은 즉시 500억 원을 결제했다. 별빛 다이아몬드를 강민준은 분명히 유설이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경매할 때 유설이가 별빛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빛에 분명히 좋아하는 기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준이 막 계산을 마쳤을 때 유설이는 우울하게 진이의 손을 잡아당겼다. 우리 가자. 진이가 막 더 말하려 할 때 유설이는 아무 말 없이 진이를 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강민준이 막 쫓아가려 할 때 왕정이 이때 다가왔다. 강 사장님. 그게 왕정은 이때 마음이 매우 불안했다. 비록 강민준이 공개적으로 그에게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강민준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강민준이 약속을 이행할까? 왕정은 마음속으로 불안해했다. 안심하세요.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투자할 겁니다. 내일 호텔로 저를 찾아오세요. 강민준은 약간 조급했다. 왜냐하면 유설이의 감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정과 간단히 연락처를 교환한 후 강민준은 바로 밖으로 쫓아가려 했다. 강 사장님,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하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정동래 등 몇몇 거물들이 둘러쌌다. 맞아요. 지난번에 약속 잡으려 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서구도 입을 열었다. 그게 사장님 다음 기회예요. 강민준이 약간 조급해졌다. 서구가 멍했다. 또 거절이라고. 정동래는 얼마나 노련한가. 특히 유설이 등 두 소녀가 먼저 떠나는 것을 본 후 그는 즉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반감이 없었다.
남자가 남자를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젊은 사람이니 미혼 남녀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새 사람이라고 어떤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강현과 어유미처럼 말하지 않으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죠. 정동래가 주도적으로 강민준을 위해 해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민준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야 강민준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클럽 문 앞까지 쫓아갔을 때는 진이의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강민준은 서둘러 유설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2번 모두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강민준은 진이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게 민준아, 설이가 좀 불편해서 우리 먼저 호텔로 돌아왔어. 너는 택시 타고 와. 전화가 한참 울린 후에야 진이가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강민준은 길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정말 무력했다. 강민준이 막 택시를 잡으려 할 때 평범한 폭스바겐 차 한 대가 강민준 앞에 멈춰섰다. 왕정이 차창을 내리고 기대하는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강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왕정의 차 안에 앉아 강민준은 마침내 왕정이 왜 성공했는지 알았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눈치가 빠르고 수완이 좋았다. 강 사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있는 힘껏 차를 부드럽게 몰던 왕정이 말을 고르고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당신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민준이 왕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사실 이때 강민준과 왕정의 심정은 같았다. 왕정은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본 거물과 마주했다. 비록 강민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강민준도 2번째로 미래의 억만장자급 인물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것이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장희명이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강민준은 꿈에서도 감히 왕정이 자신을 위해 운전해 줄 것이라고는 사치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 사장님께서 과찬이십니다. 저 왕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와 강민준은 아직 몇 마디도 나누지 못했는데 능력 운운할 게 뭐 있겠는가? 아니요, 당신이 가장 먼저 이 소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명입니다. 강민준이 진지하게 당부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소셜 전자상거래를 얕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핀도도가 조용히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언젠가 핀도도가 에너지를 폭발시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때, 그때야말로 핀도도가 경쟁 상대의 경쟁, 심지어는 연합 포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입니다. 강민준은 왕정에게 미리 경고해주는 셈이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했듯이 바로 모든 사람들, 윤 회장을 포함하여 모두가 핀도도를 얕보았기 때문에 핀도도에게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핀도도가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핀도도의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했을 때 핀도도가 직면한 압력은 여전히 매우 컸다. 그래서 핀도도의 미래의 어려움은 창업 단계가 아니라 거의 성숙한 후였다. 성장할 수만 있다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정이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요람에서 어살당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말하며 왕정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는 약을 주었다. 그래서 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태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태워야 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민준의 위기감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래의 플립톡의 라이브 커머스, 핀도도의 소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라이브 커머스가 발전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 했다.
왜냐면 플립톡은 강민준의 강력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야만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의 탄생 시점은 분명히 크게 앞당겨질 것이다. 핀도더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 사장님, 저 왕정이 약간 놀라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강민준이 회의에서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다. 제 말대로 하세요. 초기 단계에 제가 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돈을 벌 줄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돈을 태울 줄 아는 것만 필요합니다. 다 태우면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핀도더의 60% 연구 지분만 필요하고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만약 다 생각하셨다면 내일 계약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말을 마친 강민준은 왕정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다. 왜냐하면 앞이 바로 강민준이 묵고 있는 호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왕정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5조 원을 투자하고 60%의 연구 지분만 갖고 의사결정권도 필요 없다니 강민준 씨 요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왕정을 가장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강민준의 그 한마디였다. 나는 당신이 돈을 벌 줄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돈을 태울 줄 아는 것만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오늘 투자하면 내일 바로 돈을 벌 수 있기를 원했다. 강민준은 오히려 그가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설마 이것이 전설 속의 안목이라는 건가? 강 사장님께 얕보인 건 아니겠지. 왕정이 힘들게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돈 태우는 거 누가 몰라? 죽을 때까지 던지면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머리를 쓰지 않는다. 고작 5조 원인데 다 못 태울 리가 있나. 한참 후에 왕정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는 친아버지를 만난 것이었다. 아니, 친아버지도 강민준 씨처럼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팀에게 알려야 했다. 오늘 밤 잠을 안 자더라도 핀도더의 틀을 짜내야 했다. 당연히 왕정의 흥분과는 달리 이때 호텔로 돌아온 강민준은 마음속이 매우 불안했다. 강민준은 즉시 옆방의 유설이 방문을 두드리러 갔지만 방문은 계속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은 유설이와 진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나, 무슨 장난이에요? 강민준은 무력했다. 유설이에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저 죄 없어요. 누나 화나게 하지 않았고 누나 대신 그 쌍년 혼내주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문자는 돌처럼 가라앉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 유설이의 방 안에서 유설이는 진이를 안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고 있었다. 설이야, 네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알아. 좋아하면 그냥 과감하게 쫓아가. 다른 사람들 헛소리에 왜 신경 써. 진이가 유설이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걔는 내 학생이고 나는 걔 선생님이야. 우리 10살이나 차이 나는데 네가 나보고 어떻게 쫓아가라는 거야. 유설이는 진이의 가느다란 허리를 꽉 껴안고 얼굴을 진이의 배에 파묻었다. 좋아하면 쫓아가는 거지. 신분이 무슨 상관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진이가 격려했다. 안 돼. 걔는 아직 어리고 이제 막 수능 끝났고 대학도 가야 해. 내가 걔를 망칠 수는 없어. 유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그녀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 단지 강민준의 침착함이 항상 그녀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강민준의 실제 나이를 잊게 만들었다. 동시에 강민준은 항상 그녀에게 동년배 같은 느낌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의 신분과 나이 차이를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와 강민준이 밖에 나가서 몇 번이고 오해를 받고 몇 번이고 악의적인 말을 들었다. 유설이는 학교 퀸카였고 또 유씨 집안의 아가씨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다. 손대산이 늙은 소가 어린 풀 뜯는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그녀는 이미 단호했어야 했다. 오늘 어유미의 말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빠져들어서는 안 되었다. 야,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 너 진이가 막 더 말하려 할 때 유설이가 갑자기 그녀를 놓아주었다. 나 돌아가야겠어. 진이야, 비행기표 예매해줘. 공항까지 데려다줘. 나 오늘 밤 갈 거야. 유설이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계속 머뭇거리면 너무 깊이 빠져서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28살이었고 여자가 28살이 되면 18살 소년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고 질 수도 없었다. 설이야, 꼭 이래야 해? 가더라도 내일 가도 되잖아? 이 밤중에 진이가 말리려 했지만 유설이는 전혀 듣지 않고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기 짐을 챙겼다. 진이야, 네가 아직도 나를 자매로 생각한다면 나 말리지 마. 네가 나 공항에 안 데려다 주면 내가 직접 택시 타고 갈 거야. 유설이는 여행 가방을 들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이는 유설이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결정한 일은 10마리서도 끌어당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강민주는 옆방에 누워 매우 지루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500억 원을 들여 경매한 별빛 다이아몬드를 감상하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일 무슨 핑계로 유설이에게 선물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민준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아들, 너 어디 있니? 박선혜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저 타지에 있어요. 왜요? 외삼촌네 또 말썽 피웠어요. 강민준의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외삼촌네 일은 강민준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싶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다면 강민준이 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 일이 아니라 그 여학생이야. 만약 일 없으면 빨리 돌아와. 박선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학생이라고요? 어느 여학생이요? 강민준이 이상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김아름이라는 애, 내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지금 집에 와서 안 가고 있어. 뭐라고요? 전화를 끊고 강민준의 얼굴색은 무섭도록 어두워졌다. 이 김아름 정말 너무 뻔뻔했다. 어제 그녀가 갑자기 강민준의 집에 찾아와서 현모양처 행세를 했다. 입만 열면 강철웅을 아버지, 박선혜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강철웅과 박선혜를 모두 멍하게 만들었다. 강철웅 동지는 심지어 겁에 질려 머리를 짜내며 지난 20몇 년간 자신이 많은 남자들이 저지를 법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회상했다. 김아름이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강민준의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나서야 강철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김아름은 여주인 행세를 하며 두 노인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 닭 모이 주기, 마당 쓸기, 밭에 가서 농사일하기, 채소 씻기, 밥하기, 물대워 빨래하기. 심지어 강민준을 대신하여 효도한다는 명목으로 두 노인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두 노인 앞에 반쯤 무릎 꿇고 직접 강철웅과 박선혜의 발을 한 번씩 씻겨주었다. 하지만 평생 처음 이런 대우를 받은 강철웅과 박선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막 발을 씻김당한 박선혜는 김아름이 마침내 스스로 뜨거운 물 한 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박선혜는 도둑처럼 몰래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냐면 김아름의 그 모습을 보니 오늘 밤 떠날 생각이 없고 강민준의 방에서 자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분명 무언가 알았겠지. 그런데도 감히 화해하고 싶다는 헛된 꿈을 꿀 낯짝이 있나.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그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샤브샤브 집에서 김아름이 그 뚱뚱하고
저속한 조대주에게 엉덩이를 만져지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마 강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효심 깊은 아내를 얻었다고 조상께 향을 피워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민주는 더 이상 깊은 산골에서 나온 그 순진하고 내성적인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고, 더더욱 기마름 그녀에게 홀려서 정신 못 차렸던 그 예비 할른 개도 아니었다. 설사 전 세계에 기마름이라는 여자 하나만 남는다고 해도 강민주는 절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길가에서 죽어 있어도 강민주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재수없다고 느낄 것이다. 심지어 엄마가 기마름이 오늘 밤 자기 방에서 잘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강민주는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강민주는 현재 서울에 있었고 기마름에게 정말 방법이 없었다. 그저 엄마에게 그녀를 신경 쓰지 말고 그녀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일은 그가 돌아간 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잠시 생각한 후 강민주는 다시 유설이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강민주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이 아토 정말 너무 마음이 약하네. 강민주는 핸드폰의 통화 종료음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집에는 자신에게 불처럼 열정적인 여자가 있고 곁에는 자신에게 냉담한 여자가 있다. 아, 남자. 정말 어렵다. 쓴웃음을 지은 후 강민주는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불을 끄고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강민주는 멋지게 차려입고 500억 원을 들여 경매한 별빛 다이아몬드를 들고 다시 유설이의 방 문을 두드리러 갔다. 여자는 어쨌든 달래야 했다. 하지만 유설이의 방 안에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 방 손님은 어디 가셨어요? 강민준이 멍하니 물었다. 체크아웃 하셨어요. 어젯밤에 가셨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청소 아줌마는 여전히 매우 예의 바르게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강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유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경 있나? 강민준은 멍하니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이 돌아갔어. 어젯밤 비행기 타고 밤새 집으로 갔어. 진이는 말을 마치고 몇 초간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어제 원래 몰래 너한테 알려주려 했는데 설이가 못하게 했어. 나 설이 성격 알잖아. 나도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안 그러면 걔 나랑 분명 절교할 거야. 그 정도라고. 강민주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여자는 왜 이렇게 귀찮지? 진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너 유설이 좋아해? 걔 올해 28살이야. 네가 걔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해. 진이의 연이은 두 질문에 강민주는 일순간 침묵했다. 동시에 강민준도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좋아하나? 아마 좋아하겠지. 유설이의 나이를 무시하면 강민준은 그녀에게서 어떤 단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강민준의 재산을 무시하면 강민준도 자신에게서 어떤 장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보고 나서 그녀를 찾아가 만약 잘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녀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녀는 내 선생님이고 동시에 매우 강하지만 또한 매우 약한 여자야. 진이가 전화를 끊었다. 강민준의 침묵은 사실 그녀의 예상 범위 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외부인이었고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권리도 없었다. 강민준은 약간 멍하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왕정이 두 젊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킁킁, 강 사장님, 이렇게 일찍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왕정이 가볍게 기침을 한 번 하여 강민준을 생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강 사장님,
이쪽은 제 팀의 핵심 기술 인력 2명입니다. 그들은 왕정이 서둘러 강민준에게 소개했다. 왕정이 5조 원이라는 소식을 가져간 후 그의 창업팀 전체는 흥분해서 하룻밤 꼬박 잠을 못 잤다. 이 두 젊은 핵심 인력은 더욱 소란을 피우며 이 젊고 신비한 자금주 강민준을 만나고 싶어 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계약서는 가져왔나요? 강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때 강민준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정말 관련 없는 사람들과 안면을 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돈을 투자하는 책임만 있었고 다른 일들은 그가 흥미도 없었고 신경 쓸 여력도 능력도 없었다. 강민준은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그는 단지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것은 복제할 수 없는 우위였다. 다른 능력들은 그가 회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단 하나의 투자 전략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손 안 대는 사장이 되는 것이었다. 가져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논의했는데 60%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왕정이 서둘러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60%면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당신들 창업팀을 격려하는 데 쓰세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함께 벌어야 진짜 좋은 겁니다. 펜 주세요. 강민준은 왕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왕정이 서둘러 펜을 건넸다. 강민준은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직접 민준 캐피탈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썼다. 왕정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다. 이건 5조 원짜리 투자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건가? 계좌번호 주세요.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고 그제야 멍하니 있던 왕정과 다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강 사장님,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저희 회사의 공상감독 계좌가 있습니다. 왕정이 서둘러 말했다. 왕 사장님, 이따가 혹시 강 사장님, 그냥 저를 왕정이라고 부르세요. 샤오 왕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왕정이 서둘러 말했다. 강민준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약간 겸손해 보이는 왕정을 쳐다보았다. 왕 사장님, 고작 5조 원인데 이럴 필요 없어요. 허리 펴세요. 나중에 어쩌면 당신이 한국 최고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강민준이 반농담조로 말했다. 당신의 좋은 말씀 빌겠습니다. 방금 강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죠? 왕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저 고생하는 창업가일 뿐인데 감히 언젠가 최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게 말이죠.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시간 있으시면 저 공항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강 사장님을 모시는 것은 제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조 원 이체됐습니다. 저 좀 정리하고 바로 가죠. 강민준을 공항으로 보낸 후 왕정 일행 세 사람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즉시 흥분했다. 빨리 꺼내서 세어봐. 정말 5조 원이야. 아까 강민준이 차 안에 있을 때 왕정 일행 세 사람은 여전히 체면을 차리고 있었지만 완전히 목숨 걸고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제 강민준이 갔으니 왕정조차 참지 못했다. 그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메시지를 열었다. 5조 원. 정말 5조 원이야. 성공했어. 우리가 성공했어. 3번 세어본 후에야 왕정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뒤에 있던 두 핵심 파트너도 힘껏 허리를 비틀었고 흥분해서 말을 더듬었다. 차 전체가 세 사람의 비틀림에 격렬하게 흔들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내밀고 보고 싶어 했다. 도대체 어느 부대의 장군이 공항 입구에서 이렇게 용맹한가? 맙소사, 강 사장님, 정말 우리가 이 5조 원 들고 도망갈까봐 안 무서우신 건가? 한참 후에 그중 한 사람이 놀라서 외쳤다. 그러고 보니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왕정 일행 세 사람의 심장은 모두 덜컥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조 원, 그들 세 가족이 이민 가서 몇 대에 걸쳐도 다 못 쓸 만큼의 돈이었다. 창업은 무슨 창업인가? 당연히 왕정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강 사장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킁킁. 왕정, 나 그냥 농담한 거야. 방금 말했던 핵심 인력이 약간 어색하게 말했다. 이 농담 다시는 하면 안 돼. 강 사장님은 우리 인생 최대의 귀인이시고 우리의 백락이시다. 우리는 절대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왕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 강 사장님 너무 좋으셔. 너희들 눈치챘어? 아까 그분께서 우리한테 고맙다고까지 하셨어. 알고 보니 돈 많은 거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지 않구나. 다른 한 핵심 인력도 입을 열었고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건 강 사장님께서 소탈하신 거지? 다른 거물들은 그렇게 말 잘 통하지 않아. 왕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 교류회에서 그가 조광현과 다른 몇몇 투자자들을 만났던 것을 생각했다. 그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조광현은 심지어 악담을 퍼부으며 그를 망상가라고 욕했다. 오직 강민준만이 그를 사람으로 대했다. 아, 맞다. 방금 강 사장님께서 주의 깊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께 75%의 연구 지분을 줬는데 그분께 계약서 보라고 다시 알려드려야 하나? 먼저 말했던 핵심 인력이 약간 망설이며 물었다. 필요 없어. 지분이 많고 저금은 아마 강 사장님 같은 수준의 인물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야. 왕정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실적을 내서 우리의 가치를 보여줘야 해. 오늘 돌아가서 모두 야근해. 동시에 큰 돈을 들여 인재를 영입해. 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 돈 태우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틀 안에 핀도도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해. 닷새 안에 핀도도를 온라인에 출시해야 해. 차 안에 세 사람은 모두 열정이 넘쳤고 마치 싸움터에 나가 죽이려는 용맹한 장수 같았다. 하지만 이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강민주는 과묵했고 온 마음이 유설이에게 쏠려 있었다. 강민준이 한창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준이 꺼내보니 유동현이었다. 이 녀석은 그날 아침 자기 집에서 누나에게 쫓겨난 후 자취를 감췄었다. 유동현, 무슨 일이야? 강민준은 생각을 거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매형, 제가 형님께 무슨 일 있냐고 묻고 싶은데요. 우리 아빠한테 들었는데 우리 누나 형님이랑 서울 갔다면서요? 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유동현이 말하며 말투가 약간 불친절했다. 매형, 형님이 대단하시고 돈 많으신 거 인정해요. 우리 아빠가 형님 천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누나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형님이랑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걔를 괴롭혔다고? 나 지금 아직 서울에 있고 곧 비행기 탈 거야. 세 마디 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 돌아가서 얘기하자. 강민준도 말 못할 고충이 있었다. 멀쩡하게 그녀가 자꾸 서울에 같이 가자고 하더니 이제는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려서 자기 혼자 서울에 남겨두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알았어요. 돌아와서 얘기해요. 비행기 몇 시예요?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유동현이 말했다. 시간을 약속한 후 강민주는 혼자 비행기를 기다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걸 어떻게 달래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 여자 달래는 거 나 몰라. 교통사고 전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한릉개였고 그저 묵묵히 미친 듯이 핥을 줄만 알았지.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한계도 없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설이에게는 분명 효과가 없었다. 죽도록 핥는 것 말고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돈으로 때운다. 안 된다. 유설이는 어쨌든 교수 아가씨인데 만약 돈으로 흔들 수 있었다면 그녀는 고생스러운 고등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민주는 머리를 짜냈지만 유설이를 달랠 효과적인 방법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강민주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가자. 우리 집으로 먼저 가요. 우리 누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유동현은 강민준을 보자마자 즉시 황급히 강민준을 차 안으로 끌어당겼다. 너 이 녀석 언제 운전 배웠어? 강민준이 의심스럽게 유동현을 쳐다보았다. 정말 자기 작은 목숨이 이 녀석 손에 망가질까봐 두려웠다. 저 16살 때부터 여자친구 태우고 다녔어요. 킁킁. 유동현은 차를 시동 걸며 말하다가 서둘러 입을 다물었다. 너 이제 막 18살 됐잖아. 그렇게 빨리 면허 땄어. 강민준이 서둘러 자기 안전벨트를 맸다. 면허 따는 게 뭐 어렵다고? 형님 이제 돈도 생기셨는데 설마 돈의 초능력을 쓸 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유동현이 의심스럽게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알았어. 강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벼락부자 스타일이었지만 부잣집 도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 맞다. 내 누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하며 유동현은 경고하는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비록 그가 강민준을 매형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강민준이 자기 누나를 괴롭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하자면 길어. 근본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야. 강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사건의 전말을 유동현에게 이야기했다. 동현아, 너 형 매제로 삼고 싶지 않아? 빨리 형한테 경험 좀 전수해줘. 나 여자 꼬시는 거 몰라. 내 누나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 말을 마친 강민준은 기대에 찬 눈으로 유동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 달래는 것을 몰랐지만 유동현은 알았다. 유설이가 말했듯이 유동현은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으니 분명 이 분야의 고수일 것이다. 알고 보니 그런 거였구나. 형님이 그녀를 괴롭힌 게 아니면 됐어요. 유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강민준에 대한 태도도 좋아졌다. 그 후 거만한 얼굴로 말했다. 여자 꼬시는 거 말이죠. 간단해요. 이 형님의 10년 연애 경험으로 보면 갑자기 유동현은 입을 다물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분노에 차 강민준을 쳐다보며 으르렁거렸다. 강민준, 너 미쳤어? 꼬신다는 말이 우리 누나한테 쓸 수 있는 말이야? 세상에 어떤 매제가 매형한테 자기 누나 꼬시는 거 가르쳐주냐? 유동현은 분을 참지 못했다. 강민준도 자신이 물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기 누나의 행복 때문인지 아니면 강민준의 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지 유동현은 마침내 강민준에게 넌지시 말했다. 여자 상대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달래는 거야. 듣기 좋은 말 골라서 해. 늦게 할수록 좋아.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유동현을 한 대 치고 싶었다. 내가 느끼한 말을 할 줄 알았다면 너한테 물어봤겠냐?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말 안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당연히 미래의 매제를 위해 강민준은 여전히 참았다. 하지만 유씨 집안 별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님 직접 올라가세요. 저는 아직 좀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현관문 열쇠는 문 앞발 매트 밑에 있어요. 유동현은 강민준을 자기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입을 열었다.
이것은 강민준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본능적으로 유동현을 붙잡고 싶었다. 형님, 긴장하시는 거예요. 유동현이 강민준을 흘겨보았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유동현은 여전히 목소리를 낮춰 강민준의 귀에 한마디 했다. 오늘 우리 누나 혼자 집에 있어요. 오늘 밤 저랑 우리 아빠 아마 다들 바빠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며 유동현은 심지어 강민준이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엑셀을 한 번 밟고 사라졌다. 강민준은 멀어져가는 차 후미등을 멍하니 쳐다보며 일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 수도 있다는 말 참 잘 썼네. 하지만 이미 집문 앞까지 왔으니 강민준도 이를 악물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강민준은 별장 2층으로 올라가서 즉시 큰 문제에 부딪혔다. 별장 2층 3개의 문. 어느 것이 유설이의 방이지? 유동현에게 전화해서 네 누나 방이 어느 거냐고 묻는다. 좀 부끄러운 것 같다. 유강진에게 전화해서 당신 딸 방이 어느 거냐고 묻는다. 내가 당신 딸 방에 들어가고 싶다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에라, 그냥 하나 찍자. 강민준은 가운데 문을 골라 가볍게 두드렸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누나, 저예요. 민준이에요. 강민준이 목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나랑 할 얘기가 있어요. 강민준은 말을 마치고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강민준의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누나, 사람은 이치에 맞게 살아야죠. 제가 누나 화나게 하지 않았잖아요.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강민준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며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유동현이 여기 있었다면 분명 강민준의 머리를 세게 한 대 쳤을 것이다. 형님, 누나랑 연애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누나랑 이치 따지러 온 거예요? 사실 강민준이 말주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말로 그와 유설이는 아직 남녀관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모두 애매한 상태에 있었고 원래 할 말이 많지 않았다. 이제 유설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만나기를 피하니 100개의 입이 있어도 강민준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강민준이 유씨 집안 별장 홀에 들어선 순간부터 유설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 핸드폰은 항상 거실 카메라를 켜두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민준을 다시 만나기를 극도로 갈망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기를 찾아올지 알고 싶었고 동시에 강민준이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워했다. 강민준이 나타나는 순간을 본 그녀의 마음은 달콤했지만 눈물은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내렸다. 이때 강민준이 방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문에 엎드려 문에 기대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누나, 문 안 열어주시면 저 갈게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강민준은 떠보듯 말했다. 저 진짜 갈 거예요. 강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 2초를 기다린 후 일부러 바닥을 세게 밟았다. 하지만 사실 강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방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강민준은 다시 방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강민준은 완전히 방법이 없었다. 누나, 경매에서 산 별빛 다이아몬드. 누나, 주려고 산 거예요. 지금 누나 방문 앞에 둘게요. 저희 집에 일이 있어서 저 정말 가봐야 해요. 강민준은 한숨을 한번 쉬고 정교하게 포장된 별빛 다이아몬드를 가볍게 내려놓고 그 후 정말로 몸을 돌려 떠났다. 강민준이 모르는 것은 이때 방 안에 유설이가 울면서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는 것이다. 핸드폰 카메라 속에서 강민준은 과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가지마. 유설이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소리쳤고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때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긴 아픔보다 짧은 아픔이 낫고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강민준이 대문 밖으로 나간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야 정말로 떠난 후 유설이는 이때야 미친 듯이 창문 쪽으로 달려가 커튼 뒤에 숨었다. 강민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유설이는 손으로 입을 꽉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막을 수 있었어도 눈물은 통제할 수 없었다. 강민준의 뒷모습이 유설이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설이는 이때야 미친 듯이 방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강민준이 말한 별빛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별빛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포장 상자가 조용히 화장실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바보, 큰 바보. 화장실 문 앞에서 나를 한참 불렀잖아. 유설이는 울면서 웃었지만 매우 소중하게 달려가서 별빛 다이아몬드 선물 상자를 들어 올렸다. 선물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별빛 다이아몬드가 선물 상자 안에 누워 있었다. 흑흑흑. 별빛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안고 유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욱 비참하게 울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대는 태어나지 않았고 그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늙었네. 하지만 유씨 집안 별장을 떠난 강민준은 마음속도 편치 않았다. 말할 수 없는 느낌,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마지막으로 유씨 집안 별장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 강민준은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는 아버지 강철웅과 어머니 박선혜가 모두 기마름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기마름은 과연 강민준의 방에 묵었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집 안팎을 한번 청소하고 모든 가구를 반짝반짝 닦았고 바닥도 3번이나 닦았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던 박선혜는 멍하니 감히 일어나지 못했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기어 나왔다. 하지만 집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닭모이를 주던 에이프런을 두른 기마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다 됐어요. 어머니랑 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 닭모이 주고 나서 먹을게요. 기마름은 문 앞에 서 있는 박선혜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 며느리 정말 좋다는 감탄사를 내뱉게 만들었다. 당연히 듣자 하니 엄청 부지런하대. 아이고, 강씨네는 복받았네. 우리 집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데 누가 아니래. 정말 강씨가 부럽다. 아들은 출세하고 며느리는 또 효심 깊고. 듣자 하니 강씨네 며느리가 이제 막 18살이라던데 강민준이랑 동창이래. 18살이면 어때? 옛날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18살에 둘째 낳았어. 요컨대. 산골 마을 전체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차 마시고 밥 먹은 후에는 모두 강민준네 집 얘기를 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강철웅과 박선혜가 복 속에서 하늘에 하소연하고 땅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 그 망할 놈의 아들이 저지른 풍류빚이야. 걔가 안 돌아오면 이 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강철웅이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강민준의 단호함에 놀랐고 특히 장희명은 그 충격을 가장 깊이 느꼈다. 이전에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돈을 적게 주거나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양측은 서로 밀고 당기며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고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겨우 타협하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지금 장희명은 협상에서 처음으로 강민준에게 20%의 지분을 더 얹어주었다. 장희명이 호탕해서가 아니라 강민준이 준 돈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강민준의 100억 위안을 받지 않는다면 장희명은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장희명은 은행 메시지의 0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오늘 이전까지 그는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수천억 원이 손에 들어오자 장희명은 숨쉬는 것조차 한결 수월해진 것을 느꼈고 심지어 쉬었던 목소리마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물론 장희명이 강민준에게 20%의 지분을 더 얹어준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라는 거물급 자금주를 꽉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은 그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젊고 돈 많고 호탕하고 신비롭기까지. 어쩌면 어느 대가문의 후예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천억 원으로 고작 50%의 지분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보아도 장희명 그가 이득이었다. 유설이도 이 일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행히도 이전에 강민준과 자기 아버지가 상업 협상을 하는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도 어떻게든 강민준에게 지분을 더 주려고 애썼지만 강민준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 아마 이것이 바로 강민준의 협상 스타일일 것이다. 장희명의 저녁 식사 초대를 정중히 거절한 후 강민준은 유설이와 진희를 데리고 진두 빌딩을 나섰다. 이때 강민준도 기분이 좋았다. 알아야 할 것은 50%의 지분, 게다가 영구 지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강민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오직 강민준만이 알고 있었다. 지금의 비댄스가 파산 직전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비댄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상장 전 장희명의 자산 가치는 이미 156조 원으로 평가되었고 심지어 어떤 기관은 비댄스가 상장하면 평가 가치가 10배, 즉 1500조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강민준의 현재 100억 위안 투자는 미래에 최소 7천조 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강민준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래 강민준은 30%의 지분을 얻을 수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장희명이 오늘 그에게 20%의 영구 지분을 더 얹어준 것을 후회할지 모른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